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요원들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백신을 만들고 치료기기를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춘천의 바이오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춘천 바이오 진흥원 유진욱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어떤지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 감염병에는 예방과 백신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예방은 잘 아시다시피 방역과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 쪽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K 방역처럼 우리 정부가 잘 방역을 해가지고 그런 신조어도 생길 정도로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 부분은 자체 개발이라든지 수입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치료제는 지금 한국 내에서도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또 많은 업체가 여기 이뮤메드처럼 많은 업체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앙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런 부분과 더불어 전 국민 특히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들의 어떤 희생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존에 다져왔던 그런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플랫폼 기술 위에 타겟을 코로나19로 바꿔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백신, 치료제, 진단 쪽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춘천이 이런 분야에서 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텍메드라든지 유발로직스, 이뮤메드, 한국 코러스와 같이 춘천의 바이오 기업들 덕분에 조만간에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희열 대표님, 바이오텍메드는 어떤 기업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텍메드 대표 최의열입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23년 정도 되는 춘천에 위치해 있는 도종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직원은 한 600명 정도 되고 작년에 매출을 1,450억 정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저희 임직원들이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23년 동안 연구 개발하는 R&D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산학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텍메드가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 이 키트가 인정됐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가슴도 뭉클하고 좀 뿌듯했습니다. 예, 요즘 또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모두 외국 백신인데 유바이올로직스가 이 국산 백신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이고요. 2010년 3월에 창업이 되었고 2011년도에 이곳 춘천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들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해서 WHO 승인을 거친 다음 2016년도부터 유니세프에 저희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공급되는 백신의 90%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청정 가원에서 만들어진 콜레라 백신이 전 세계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콜레라 백신 이후에 장티푸스 백신이라든지 폐렴구균 백신, 수막구균 백신 등을 개발해 오고 있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마침 저희 회사의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이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적절한 기술인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동물 시험을 거쳤고 작년 말에 임상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 초까지 이제 임상 1상 시험을 마쳤고요. 지금 현재 임상 2상 시험, 사람 2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을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외국 백신이 우리나라에 뭐 4가지 종류 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저희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보고를 보면 지금 유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드는 백신이 1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3상을 얼른 맞춰서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우리 국민이 백신을 맞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마지막은 치료제이죠. 저는 이뮨메드 안병옥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진단 키트를 2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먼저 그 항바이러스제는 저희가 코로나뿐 아니라 만성 비형 간염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같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만 컨트롤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염증까지 컨트롤을 해야 환자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약제가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뿐 아니라 염증도 낮춰져서 환자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는 임상 2상, 즉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환자도 이제 입원한 환자, 중증 폐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유효성 평가 변수도 결국은 사망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결과가 다 수집이 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상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춘천의 치료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코로나 환자한테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또 메이드 인 춘천이라는 말이 좀 가슴 벅차게 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백신 때도 그렇고 이제 1상, 2상, 3상 이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그 말이 낯설 것 같아요.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료제와 백신 모두 그 임상 개발 단계, 소위 허가하기 전까지는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임상을. 그래서 네. 1상, 2상, 3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상은 건강한 사람에서 약을 투여를 해서 안전한지,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고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고요. 2상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어떻게 투여하는 게 어떤 경로로 어떤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 그 다음에 안전한가 이런 부분을 보고, 3상은 좀 더 환자 수를 확대를 해서 선정된 그 용법 용량으로 환자한테 줬을 때 효과가 잘 나오고 진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백신의 경우는 일반 치료제와는 달리 이제 임상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치료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백신의 경우에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치료제 환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수만 명 단위로 이렇게 임상을 해서요. 백신의 경우에 가장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우선 포커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치료제와 임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욱 많아야 되고, 또 치료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면 치료제, 백신 이 모두가 나와야 사실은 우리가 종식 선언을 하고 있죠. 현재 국내에서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코러스에서는 지금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지 회사 소개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코러스는 1999년도에 설립되어서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는 30여 개의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60여 개국에 완제 의약품 형태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춘천으로 본점을 옮겼고요.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역량을 기울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약 20년 정도의 해외 수출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저희는 기존에 단백질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생산 기술이 상당 부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쌓아왔던 이 역량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는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많은 물량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나가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뉴스에서 백신이니 진단기기니 치료제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가슴 뿌듯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는 뭐니 해도 춘천 바이오 진흥원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어떤 비결이었습니까? 사실 춘천에서 바이오 산업은 지금부터 한 26년 전 199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당시에 춘천시장이셨던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백예섭 시장님과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또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고 조규헌 교수님하고 우리가 뭐 독수리 오형제 하지만 바이오 육형제가 있습니다. 네. 조규헌 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정윤호, 홍억기, 허원, 전계택 그리고 김동진, 강원대, 한림대 교수님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K바이오 춘천에서 날다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처음 1998년도에 춘천이 생물산업 육성 시범도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강원도도 2001년도에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해가지고 어떤 바이오 산업을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보육 창업, 연구, 그다음에 생산, 인력 양성 사업화, 기업 상장까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시작부터 성장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4개의 기업도 저희 진흥원과 함께 같이 성장한 기업입니다. 현재 그 이뮨메드, 유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가지고 한 50개 기업이 저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고 또 바이오텍메드, 한국코러스와 같은 졸업 기업들이 한 24개 기업이 돼 가지고요. 이런 전체적인 기업이 강원도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어떤 기업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같이 성공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또 기업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이민매드 시작하시고 벌써 한 20년 됐는데 뭐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럴까요? 뭐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하신 분은 이제 전 한림대 의대 교수님이신 김윤원 저희 이사회 의장님이시고요. 네. 처음에는 상당히 그 연구비, 특히 새로운 기전을 할 때 그런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0년 이상을 고생하셨지만 뭐 조금씩 진척을 이뤄왔고, 그 다음에 또 인원 좋은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이제 투자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의약품 개발도 진도가 나가면서는 현재는 많이 이제 좋아진 여건입니다. 네, 초기 연구비와 인력 문제가 바이오에서는 정말 참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힘들 때가 2004년, 5년, 6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1999년도에 이제 그 닷컴 기업이 나오면서 그 IT 기업이 막 성장했죠. 그와 네. 동시에 바이오 회사들도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회사도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받은 걸 가지고 한 30몇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꽤 유지를 했었는데 2001년부터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가 완전히 그냥 실종돼 버렸죠. 1년, 2년, 3년은 괜찮았는데 한 4년, 5년 되면 2005년 가니까 이제 자금이 거의 떨어져 가고 그런데 이제 모든 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그 황우숙 박사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서 약간 투자 분위기가 살듯이 하다가 또 한 2년 투자가 완전히 실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급여를 이렇게 주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한 20몇 분 정도가 이제 나가고 아이고. 실제 한 뭐 6명, 7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 3, 4년 정도가 저희들은 정말 그 빈궁한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 시절을 그 이제 그 일종 절벽에 가까운 길을 이제 건너뛰면서 저희가 2008년, 2009년부터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뭐 굉장히 그 지수처럼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회사가 그런 그런 시기를 다 이제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정말 글로벌 회사를 큰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네, 이문매드와 그 바이오텍매드는 이제 춘천에서 창업한 기업이고 또 오늘 또 유바이오로직스와 한국코러스는 이제 다른 곳에서 창업을 했지만 또 춘천을 또 선택해 주신 두 기업입니다. 선택해 주신 게 고맙고 또 춘천이랑 협력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나름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좀 어땠습니까? 예, 대본에 없는데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최을 선배님은 항상 씩씩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웠다는 시절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또 숙연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바이오로직스는 아까 이제 2010년 3월에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제 EU GMP 단백질 치료제 생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위탁 운영할 업체를 찾고 있길래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2011년도부터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저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디텍메드처럼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2014년 8월달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하는 이제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거기 펀드를 저희들이 500만 불을 받게 되는 바람에 또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뭐 캐피탈 벤처들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7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춘천에 1공장, 2공장이 있는데요. 저희들 240명 정도 춘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에 오셔서 빌 게이츠 재단에 투자도 받고 그게 또 상장까지 가게 됐다니까 더욱 아주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코러스도 이 춘천에 오셔서 뭐 좋은 점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떤 위기가 있으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투자를 따로 받지 않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에 나오는 이윤을 다시 춘천에다가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지금껏 개발을 이루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투자 없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근 10년 넘게 계속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품이 체인지되는 기간이 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이 바이오 의약품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업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게 저희들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은 더 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춘천에서 투자했던 것을 이제 다른 기업체분들은 이제 많이 성장의 과실을 확보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도 금방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얘기 좀 하고요. 인력 얘기하고 또 지원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춘천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중심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놀랐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림초등학교 5학년 노하윤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백신 안 주나요? 예, 우리 아이들도 잦은 코로나 검사로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의 자녀는 5번 받은 친구도 있을 만큼 아이들도 같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연령대에 맞게 이제 다양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아이들은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직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백 대표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신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백신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성인들에게 먼저 안전하다라는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된 다음에 청소년 가고 그다음에 아동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이제 청소년들에게 14세 이상에게 이제 백시네이션을 시작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 이런 백신들은 이제 청소년과 그다음에 아동들에게까지 이제 임상을 확대를 해서 응급 사용 승인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게까지 백신을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츰 백신이 공급이 이제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아동들에게까지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확실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백신을 이제 놔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취약한 계층에 먼저 백신을 놓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제 소년 소녀들 이제 아동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심각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거나 이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 아동들은 괜찮지만 이제 이 전염병의 매개자가 돼서 이제 허약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염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격리라든지 이런 활동에 조금만 더 참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백신을 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청자 질문을 좀 볼까요? 한림대학교 4학년 안대은입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런데 돌파 감염이라고 백신을 맞아도 확진되는 경우가 있던데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항체가 생겼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백신을 맞고 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최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검사하는 그 시료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항체 검사라는 것은 이제 피를 뽑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검사는 사실 피 뽑지 않고 그 swab 가지고 이제 코나 입에서 검사하는 게 이제 항원 검사죠. 그 이제 항체 검사를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실 백신을 맞으면 항체 검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개인 누가, 예를 들어서 유지호 원장님이 그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의 70%가 항체만 만들어졌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 실제 제가 이제 한 번 맞았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근데 물론 저는 지금 현재 항체가 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회사 내에서 이제 대학병원이랑 같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 일단 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두 번째,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백신에 따라서 이제 항체 형성이 꽤 다른데, 근데 그 항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그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것을 막는 그 중화 항체랑 그렇지 않은 항체가 우리 몸에 섞여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중화 항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를 해봐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런 연구는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백신을 맞지 않고 그 이제 그 전에 감염된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의 중화 항체가 몸 속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가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약간 놀랐는데,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감염된 사람의 항체보다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항체가 더 세고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백신, 우리나라가 백신 맞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저희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진단 키트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자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중화항체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감염된 사람의 중화항체는 한 4, 5개월 되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예, 근데 아마 백신은 저희가 1년까지 추적은 안 해봤지만 백신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논문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아마 백신 맞으면 중화항체가 감염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화항체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모든 사람이 사실 본인의 몸속에 어느 정도의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집단 면역만 형성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뭐 검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검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검사를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화항체 검사하는 키트가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몇몇 회사들이 이제 승인해 달라고 일단 시약처에 신청은 했는데 아마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승인 받는데. 네,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궁금한 시민들은 뭐 자기 돈을 내서라도 정말 내가 중화항체가 생겼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질문의 의도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백신을 맞았는데 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느냐? 흔히 우리가 이제 돌파 이제 감염이라고 하죠. 그거 좀 돌파 감염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마다 다 면역 시스템이 다 달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중앙체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거나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뭐 100명이 맞았다 그러면 돌파 감염은 몇 명은 당연히 항상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집단 면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집단 면역이 생겼다면 아마 돌파 감염도 조금 줄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돌파 감염이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뭐 백신 전문가들 더 계시지만은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든 어떤 백신을 맞아도 이 100% 모든 게 이렇게 예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변이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백신은 애초에 이제 발병했었던 그 우한균주, 우한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시퀀스를 기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백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파가 영국에서 나오고 베타가 남아공화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감마가 브라질에서 나오고 델타가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변이주들이 있어서 그 변이주들에 대한 이제 방어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파 감염도 이제 일부 있어서 아마 돌파 감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백신들이 많이 이제 뭐 허드 이뮤니티, 아까 집단 면역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점차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항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화항체라는 것은 그 코로나19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그 항체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 항체가 있지만 코로나19에 이제 맞는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항체가 이제 중화항체인데 그 중화항체가 얼마나 이제 잘 작동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뭐 지금 백신들은 대부분 초기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항원에 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거치면서 이 녀석들이 조금 달라지니까 지금 백신이 특히 이제 최근에 델타 이 항원에 대해서 조금 적응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제 집단 이제 이 좀 면역이 되면 그런 돌파 감염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걱정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시청자의 궁금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부평동에 사는 구기복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코로나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가 힘든가요? 네네. 그 일단 뭐 백신을 맞으면 뭐 크게 중증 질환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뭐 사망자가 벌써 2,000명이 넘고 하니까 이제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나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치료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받게 됩니까? 네, 그 계속 그 변이주도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약 그 감염자의 80% 이상은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대증 치료만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좀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아직은 잘 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령인 경우 그다음에 또 그 혈구 중에 임파구수가 낮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원래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표준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도 산소 공급도 적절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일부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빈틈을 메꾸려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백신까지 맞으시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생활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난주에 소위 그 미국 NIAID의 그 미스터 파우치도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은 거의 다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백신을 다 맞으시고 그러면은 또 증상이 있으면은 또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럼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치료제 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습니다만 얼핏 듣기에는 뭐 바이러스에 바로 작용하는 치료제가 있고 우리 몸의 어떤 반응을 좀 좋게 해주는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를 좀 나누어 보면 어떤 치료제가 있고 또 이민메드에서는 지금 어떤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좀 네. 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증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그 억제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면 일단 바이러스 수는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호흡기로 감염이 돼서 또 코로나는 그 수용체가 ACE2라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요. 그 수용체가 우리 몸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호흡기로 감염이 되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 폐렴만이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 염증과 감염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라고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거를 주게 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증식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수가 줄어드는데 이미 폐렴으로 진행됐을 때는 입원한 환자고 여러 염증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들 이제 임상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좀 낮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인터루킨 6라든가 그거에 대한 길항제, 또 다른 덱사메타조진이라는 소위 면역 억제제 이런 부분을 투여하게 되면 염증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치사율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바이러스 타겟하는 치료제는 아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범용성으로 있고 또 염증도 컨트롤하는 두 가지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된 중증 환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알고 임상 시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는 크게 두 가지군요. 바이러스를 직접 잡는 것과 이제 우리 몸이 이 크게 염증 반응으로 진행하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제 렘데시빌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심하게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덱사메타존 또 그리고 이제 인터루킨 같은 작용을 좀 막아주는 것들. 예, 지금 근데 이제 이민메드에서는 그 두 번째와 첫 번째를 이제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 좀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저희 애들도 춘천에서 크고 그랬으니까 그 춘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점에 대해서 조금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또 인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대학만 하더라도 바이오학과가 전체 100개 중에서 50개가 바이오 관련 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의대, 농대, 뭐 동물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연대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 한림대학도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서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우리가 여기 춘천에 좀 엔지니어링이 좀 약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좀 약하고 공과대학의 설계도 좀 약하고 등등 해서 저희 이제 그 진단 제품 특히 이제 그 장비 이제 측정 장비를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수도권에서밖에 올 수가 없어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처음에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베니핏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다 가족 없이 이제 주말 부부로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3, 4년 지내 보면 가족이 다 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가 한 30만 원 대학 도시로서 도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되고요. 특히 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여기서 애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본래는 사실 그 남편이 이제 춘천에 온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부인들도 와서 살고 보니까 꽤 괜찮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는 이제 춘천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실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은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춘천의 그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좀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은 그 바이오 서포트를 한 첫 번째 기관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반 기술이나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할 때 그 강원대 주변에 계셨던 이 지역의 교수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춘천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바티텍메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저는 고향이 춘천은 아닙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근데 제가 다녀본 도시 중에서 이 춘천만큼 정말 깨끗한 곳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변가를 걷다 보면은 과연 이 도시에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통적인 굴뚝 산업은 아니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바이오 산업은 첫 번째로 부흥시켜야 될 그 산업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저희가 이제 스푸트니크 V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그 강원도청 그 정책 그 관계자분들과 좀 미팅을 가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강원도는 특이하게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어떤 정책의 효과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그런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정말 기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타운이 굉장히 좋은 점이 유사한 업종의 이 카테고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외 진단뿐만 아니고 신약 개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이게 환경까지 이렇게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 기업이 모여 있는데, 그런 기업끼리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최열 회장님께서 그런 지금 저기 강원도 그다음에 춘천의 바이오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런 내부에서도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성공한 기업들이 멘토가 되고, 또 지금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멘티가 돼가지고 또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를 함으로써 지금 시작하는 기업들은 그런 그 실패를 조금 이렇게 확률을 줄이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기업들이 춘천에 와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투자 중요했었고요, 또 인력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 상황을 견뎌내는데도 우리가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기회를 얘기를 하면서 역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춘천이니까 우리가 이런 바이오 인력을 우리가 수급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고, 또 춘천의 좋은 정주 여건으로 인해서 춘천에 온 연구자들 또 개발자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을 좀 얘기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호 협력의 단계를 또 각 회사의 어려움과 기회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한국 코러스도 와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 자체 인력도 있고 또 자체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협력하고 좀 스크럼을 짜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평상시에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케미컬 의약품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도 합니다. 케미컬 의약품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제약사들이 서로 위스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같이 개발하고 코마케팅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의 그 결과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사례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수탁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맨 처음에 요구했던 양이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인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 역량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컨소시엄 생산을 해서 그거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 그 약 6개 기업이 같이 함께 그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 바이오 부분에서는 개발과 생산과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 이런 부분을 꼭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춘천에서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는 그 사시나무가 한 4만 그루가 하나의 뿌리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뿌리끼리 서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뿌리에서 4만 그루가 800년이 넘은 그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 바이오 산업이 이렇다 그러거든요. 이게 기반 기술은 다 갖고 거기에서 진단 기기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큰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마 진흥원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끼리 또 아주 협력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또 글로벌에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두고 마지막으로 이 각 기업에 대한 기대가 춘천 시민들이 참 큽니다. 어떻게 키우셔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정말 덕을 보고 또 춘천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또 각 기업을 지원할 때 정말 아주 뿌듯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이민메드부터 하여튼 좀 바람을 듣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진단 키트건 치료제건 백신이건 국내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는 전 세계 인류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또 어떤 허가기관에서도 받아들일 정도의 퀄리티와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가받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또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쭉 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개발 초기에 있던 제품부터 나중에 허가받기 직전까지 생산한 제품까지 동일한 제품이라는 걸 다 증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서류로 다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가 이름이 있고 여기서 좋은 약도 만드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춘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체외 진단 탑 10이 대개 매출이 10번째가 한 1조에서 2조 정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가 1,500억 하는 회사가 1조 되려면 6배나 더 많이 벌어야 되긴 하지만 지난 15년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엔 좀 멀었지만 지금은 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목표가 이제 10년 내에 이제 글로벌 탑 10 기업이 되는 겁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위시로 해서 거두 단지, 그다음에 이제 동춘천, 남춘천 이렇게 해서 4개 포스트가 잘 어우러져서 한 100개 이상 200여 개의 회사가 여기서 이제 춘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요번에 송도로 랩센트럴이 갔다라고 하고 거기가 인력 양성 센터가 되고 했지만 춘천도 그에 못지않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겪으면서 느낀 거는
많은 나라들이 봤을 때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자기의 국민들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의 개발한 능력, 그다음에 생산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한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생산한 능력은 어느 정도 그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좀 신속하게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이오 산업은 일단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궤도에 올라서면 경쟁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적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무엇보다 지자체가 이런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때는 그 결과가 시민의 건강에 이제 직결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백신 주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이런 바이오 진단 기기와 치료제 또 백신이 개발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 춘천의 바이오 산업, 그냥 바이오 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글로벌 주목을 받는 바이오 산업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같이 해주신 내 회사 대표님, 그리고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